지구는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이상 기압과 빙하의 변화 등 다양한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나라는 갈수록 고조되는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원래부터 덥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서늘한 여름 기후를 유지하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40도를 출적 넘는 뜬금없는 여름철 폭염이 꽤나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그들 나라에서 하는 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전에는 없던 뜨거운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사정이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해외여행은 더더욱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란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한국 버스 정류장 사진이었고 그걸 본 많은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여행만큼은 무조건 갈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의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도 여름철 폭염하면 이름을 날리는 몇몇의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한국 여행을 온 많은 외국인들이 숨이 턱 막히는 날씨를 경험하고는 기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을 가진 더운 여름에도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1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대중교통 폭염 대비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버스 정류장 사진을 보게 되면 지붕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1도라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나온 버스 정류장은 일명 클링포그 시스템으로 불리는 것으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안개처럼 뿌려짐으로 인해 주변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해당 공간에서나마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정류장 쿨링포그 시스템은 한국이 최초로 도입했거나 개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한국인들 역시도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몸이나 옷에 물이 튀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이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생각보다 시원하기도 했고 물도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매우 유용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쿨링포그는 24시간 하루 종일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날씨와 온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도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외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잘 터지는 휴대폰과 와이파이 그리고 에어컨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실외 정류장까지 이렇게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한국 여행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대중교통은 여행객이 여행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최고의 여행지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폭염이 열렬히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다양한 짐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여행을 하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 보니 폭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마음 편하게 여행하러 올 수 있는 것이죠. 정류장 쿨링포크 시스템 외에도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의 대중교통 냉방시설은 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버스 정류장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도 즈음에는 미리 시범 설치를 했었던 강남구에 위치한 한 버스 정류장은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확인되었는데요. 정류장 벽면의 식물의 잎과 토양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공기정화 방식으로 인해 필터 교체비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플랜트월이 설치되었고 천장에는 공기청정기를 달아 깨끗한 내부 공기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입구 위쪽에는 이온 플라즈마 에어 커튼이 설치되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 이온 플라즈마는 필터 방식과 달리 살균 이온으로서 근본적인 살균, 탈취 역시 가능하며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죠. 또 LED 전광판과 연동형 키오스크를 통해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마트 쉘터인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스마트 쉘터가 서울 전역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어컨과 공기청정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멀티탭, 무선 충전, 손소독기 등
말 그대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해당 소식은 해외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마치 미래 도시를 미리 체험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반응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 여름철의 버스 정류장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외국의 버스 정류장은 말 그대로 버스가 정차하는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건은커녕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전광판도 없기 때문에 탑승객 개개인이 핸드폰으로 알아보거나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버스를 탈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광판입니다. 비록 노선도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어를 잘 몰라도 자신이 타는 버스번호만으로도 도착 시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장소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기 위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편하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 비해 외국에서는 충전기는 고사하고 무더운 여름날 무작정 기다려 버스를 탄다고 해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와이파이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울의 새로운 버스 정류장들은 폭염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제일 모범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네 정말 공감해. 그리고 단순히 더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살균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져. 말 그대로 정말 스마트한 버스 정류장이야. 진짜 부러워.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은 양아치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는 은신처 정도일 뿐이야. 심지어 지붕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온다면 정말 최악의 장소가 되어버려.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은 한국 버스 정류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에는 혹시 도숙자들이 없는 거야? 미국에서는 보통 버스 정류장들이 노숙자들의 은신처로 자주 사용되고 있거든. 만일 미국에 저런 좋은 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들을 만들게 된다면 노숙자들에 의해 부서지고 말 거야. 미 한국의 버스 정류장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 어떤 사진들에도 유리가 깨져 있거나 스크린이 부셔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에 비해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은 늘 부셔져 있어서 깔끔한 한국의 버스 정류장 사진을 보면 어색해 보여. 한국의 스마트 정류장은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 충전기에 에어컨에 공기청정기까지 있을 수 있다니. 가능하다면 저기서 월세를 내고 살고 싶을 정도의 퀄리티야. 우리가 저런 훌륭한 버스 정류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시민들 때문이야. 아무데나 오줌을 갈겨대고 쓸데없는 쓰레기를 버려대는 솔주정뱅이들과 노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저런 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저것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 보고 바로 멈칫하고 말았지. 도저히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혹시나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휴게시설 같은 게 있는 건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심했었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하자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미국보다 몇십 년 정도는 앞서 있을 것이라는 거야. 미국에 저것이 생길 때쯤이면 아마 한국은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이 당연해져 있을 거야. 진짜 한국은 더 이상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지. 대체 어떤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료로 와이파이든 제공해주고 배터리 충전해주며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열의자를 제공해주겠어. 저것은 거의 호텔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거야. 고대 한국의 왕조들이 지배했었던 작은 반도 왕국들을 아시나요? 오늘은 한반도만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과 아시아의 작은 반도 지역들에서 왕국을 일구고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은 누구였는지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치 질서 변화에 따라 지금의 우리 민족 역시 해외로 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 민족이 꾸렸던 왕국 중엔 어떤 왕국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민족이 주변 국가에 어찌 불리는지 생각해보면 보통의 대다수는 반도의 민족이라 부르곤 합니다. 일부에선 대륙을 호령하던 민족을 감히 반도 민족이라 축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반도에서 문명을 꽃피웠던 민족들 다수는
세계를 호령하던 문명 강대국이었습니다. 이태리의 로마 제국,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그리스 문명, 그리고 광활한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터키 민족, 또 심지어는 쬐끄만한 유럽의 반도 국가인 덴마크까지. 이 중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점유함으로 인해 쬐끄만한 반도 국가가 아닌 그린란드를 소유한 서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반도 국가들은 해양 진출이 용이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제외하고 놀랍게도 다른 반도 지역에 한민족의 터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고구려 랴오둥 반도. 중국에서 아마 중국 당국에 대해 저항심이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로 바로 다롄시가 있을 겁니다. 이 다롄을 중심으로 한 소고구려라는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존속기간에 대해선 미스터리이지만 해외에선 리틀 고구려라고 불리는 왕국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나라를 잃은 고구려 이민들이 요동반도 위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구려는 8세기 말 9세기 초에 걸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남북국 시대의 한 틀에서 살아남은 나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랴오둥반도 다롄시에서는 한족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고 약 7%가 소수민족들인데 그중엔 만주족이 소수민족 중에선 72%의 비율로 가장 많고 몽골족, 조선족이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만주족의 인구는 약 35만 명, 몽골족 5만 명, 조선족 2만 6천 명가량이 거주 중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지역이 중국 당국에 대한 시위가 빈번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다롄 PX 사태라고 2011년도 8월 다롄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일어나자 다롄 시민들이 대거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중국 당국의 시위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2023년 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 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정도로 중국 당국에 반하는 시위가 중국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도시인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에선 시위 관련자 5명을 공식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 다롄시는 다소 흉흉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다롄시가 한국이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든 도시라는 점입니다. 바로 한국의 에스모 조선 업체가 다시 다롄시에 들어가 선박 제조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롄시는 흔히 한반도보다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알고 있지만 평양보다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걸 아시나요? 때문에 겨울철 수온이 비교적 높아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이며 수심이 깊어 선박 제조에 제대로 된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 핵심 산업을 한국의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다파나국. 다파나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신라의 건국 세력 석달의 이사금의 출신 국가로 알려져 있는 국가인데요. 이 나라의 이름은 여러 개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파나국, 삼국유사에 따르면 용성국, 가락국기에는 완화국 3개로 나옵니다. 다파나국은 고구려 개국공신 협보라는 인물이 세운 고대 왕국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일본 열도로 건너가 다파나국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파나국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동북 1,000리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척도와 현재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다파나국이 어느 곳에 있었던 왕국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규슈 지방을 외국의 위치로 봤을 경우 동북 1,000리라 따지면 일본 열도 안의 교토 부근이나 간토 지방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이 나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파나국이 일본 열도가 아닌 캄차카 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을 일본 열도로 봤을 경우엔 북동 1,000리면 캄차카 반도이며 또 다른 분석으로는 바로 석탈해와 관련된 까치 설화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신라에 올 때 실려있던 선박 위에 까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까치라는 글자에서 세조자 부분을 빼고 석자만 남은 것을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석달해와 관련된 까치 설화와 전통이 일치하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이텔민족들이 거주하던 캄차카 반도 자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까치 설화뿐 아니라 신라 왕족들의 난생설화, 즉 알에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설화와 까치 설화가 동시에 공유되는 지역이 캄차카의 이텔민족, 코랴크족, 축치족들이 거주하는 캄차카 반도이며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캄차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왕국의 가능성에 대한 가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캄차카 반도는 북쪽에 위치한 아주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의 난류가 캄차카 반도 일부를 데워주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화산 활동도 활발해서 마치 아이슬란드와 비슷하게 온천도 풍부하며
비교적 사람이 살기 좋은 과거, 문명 왕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계 차원에서 고대 한민족의 왕국인 다파라국에 대한 연구 검증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이 지역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나라. 기원 후 782년 산둥반도에는 제나라라는 나라가 약 55년간 존속했습니다. 이정기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발해가 이정기의 뒤를 봐주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발해와 연합 관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정기 이후에도 인합 이사고, 이사도까지 4대간 왕위가 계승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왕도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나라는 한반도 크기의 버금가는 15개 주 18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통치했었던 나라이며 이 제나라는 당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산둥반도 주민들은 스스로 중국 본토 주민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키가 크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내세웁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산동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한국과의 연이 깊은 민족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당국이 동이족 연구 한국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 분석에 대해서 매우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 35년사는 한국 역사서에 매우 길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55년간 존재했던 고구려의 왕국이었던 제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역사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 서방과 중국의 대립, 한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제나라에 대한 재조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발해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제나라가 안정성을 얻을 수 있었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향후 탄생할지 모르는 산둥 지역의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다면 한국과의 우호관계 연합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당나라라는 거대 세력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보호하는 데에도 산둥반도에 한국과 우호적 세력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역사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동부 연안의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고대 왕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디트살의 707특 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특 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회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특 임대의 훈련을 숱하게 받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특 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 606특공부대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특 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특 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1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VY, SEAL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0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델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즈의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제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델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홍콩 BO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GROM,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GSG-9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바로 606 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 고단자 및 사격 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반해서는 606 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제 1기 606 특공부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 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특공대, SWAD, 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 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 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26분의 10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층에 맞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 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졸지에 전두환의 개인 경호 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구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0수특전 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5대 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0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해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참변을 당했죠.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특임대의 훈련은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1격투 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G-9,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훈련과 베테랑들의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국에서 발표한 뜻밖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며 한국 전투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괴물 수준을 넘어서 공포의 영역까지 도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협의에 나아며 양국의 번영에 있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부총리, 내무부, 기업동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연한 내추럴 동반자라는 표현도 쓰며 한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죠. 이번 회의로 발생된 투자는 한화로 약 33조 원에 해당합니다. 다운인가 협의로 알려진 이번 합의 덕분에 군사 및 경제 협력에 있어 양국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영국 방산업체 MBDA 그룹과 맺은 협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케아와 MBD의 합의 덕분에 KF-21과 FA-50 등 한국의 주요 전투기 무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BDA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제조 업체로 이번 업무 협약 덕분에 한국은 MBDA의 우수한 미사일 기술을 한국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DA의 대표적인 미사일은 바로 미아이어, 미티어 미사일인데요. MBDA 7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브람 시스템으로 덕티드 로켓으로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모든 날씨 상황의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빠른 제트기부터 작은 UAV,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도 순항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거리 정보가 비밀로 붙여져 있어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사거리는 군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터부터 300km 사거리로 개발된 무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스펙인데요. 보동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넘는 사거리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덕티드 로켓, 덕티드 라키트의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보동 로켓의 경우에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탑재해야 합니다. 연소가 되었을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특정한 모양으로 미사일을 성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산화제를 반드시 미사일에 탑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거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덕티드 로켓은 산화제를 넣어야 하는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덕트들 미사일에 마련해 산화제를 연료와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미티어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미티어는 미사일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덕티드 로켓을 탑재한 미사일은 연료를 일정 정도 남기고 이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피해 종말 단계에서 급격히 가속, 이를 회피해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MBDA는 브림스톤이라는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미사일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해파이어 미사일의 레이저 시커를 밀리미터파 시커로 대체한 버전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장갑을 파괴하면서 차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최근 브림스톤 1을 개발하는데 영국 정부는 돈을 쓰고 있으며 차세대 전술 관성 측정 장비와 오토 파일럿을 이용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극한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배터리도 적용해 내구성을 30%나 늘릴 수 있었죠. 브림스톤 미사일 역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전차의 공포라 불리며 각종 전쟁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며 MBDA의 주요 자산 포트폴리오로 손꼽히는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아무나 이 미사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투기 플랫폼이 이 미사일을 동합하는 것은 까다로운 영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모두 통과해야 미사일 수입이 가능합니다.
허들이 높은 만큼 성능이 확실해 많은 국가들이 MBDA에 미사일 협력 요청을 넣고 있죠. 그러나 이 기준을 통과한 국가는 몇 없는 상황에서 이런 MBDA와 KAI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은 것이죠. 또한 MBDA 미사일을 KF-21의 무장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MBDA의 기술을 녹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공대 함유도탄 2불로 알려진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상황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 300km에 마하 2.5로 일본의 최신형 대함미사일 ASM-3에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한 MBDA의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다면 일본제 미사일을 뛰어넘는 차세대 미사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해서 MBDA와 기술협력 계약을 손쉽게 맺는 것은 물론 기술 이전과 미사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직할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일명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돈과 기술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 끄트러뜨리게 되고 이탈리아와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국가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내고 있었고 일본은 F-3이라는 독자적인 6세대 개발을 진행하다 벽에 막힌 상황이었기에 기꺼이 합류했었는데요. 삼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GCAP 협회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2035년에 시제품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국은 협력을 이어갔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상했던 계획보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개발 기한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비용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공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에게 큰 돈을 들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영국에 접근한 것이죠. 영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파트너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기에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우디의 참여에 갑자기 일본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은 기존 2035년 계획을 상정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만약 사우디가 합류한다면 개발 시점이 뒤로 밀려 6세대 전투기를 제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우디의 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합류한다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오히려 GCAP 프로그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일본의 반응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 합류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일본의 반발로 사우디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사우디 참여를 상정해 전투 항공 능력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미래 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이니 일본의 기술 지원과 비용 부담에 있어 이탈리아와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했었기에 이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대안 없는 일본의 반발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간섭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참여를 배제하는 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GCAP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플랜 B가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며 GCAP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후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KF-21의 무장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영국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 꼬장 덕분에 한국은 무장 강화라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KF-21은 다목적 다기능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장을 갖춘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전투기의 무장 체계는 특정 무장에 초점을 두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KF-21의 경우 원래 염두했던 무장은
미국의 단거리 미사일 AIM-9X과 중거리 미사일 AIM-120C이었습니다. KF-21 무장에 이 두 미사일을 넣고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요청했죠. 그런데 쉽게 허락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미국이 기술 승인에 대해 수출허가 EL을 내주지 않으며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부하자 한국의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들에서 손을 내밀어 왔는데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제 미사일들이 선점한 전투기 무장 시장을 성공이 확실한 KF-21을 통해 공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국은 독일의 DL 디펜스사와 단거리 미사일 IRIS-T 계약을 맺고 MBDA와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도입하려 했던 무장보다 더욱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과 손을 잡을 줄 몰랐던 미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미사일 통합을 허가해줬고 덕분에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KF-21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우 KF-21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무장 모두 KF-21에 도입할 수 있기에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자국 미사일 보유 상황에 맞춰 KF-21 무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과 미국, 러시아제 미사일들의 장점들을 결합한 국산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KF-21의 국산 무장으로 한국형 독침 무기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LCM과 공대 함유도탄 이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KF-2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올라운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